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교 나오죠. 이제 예교 이런 건 전부 다 훈령이에요. 훈령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대상자 행위와 경찰의 물리력 사용의 정도, 이걸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대상자의 행위는 그 위의 정도에 따라서, 즉 대상자 경찰관의 제3자에게 보일 수 있는 그 행위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수능, 소적, 적적, 그다음에 폭공, 치공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능, 그다음에 소적, 그다음 적적, 그다음에 폭공, 치공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능 나오자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따른다. 수능하니까 따른다는 거죠. 따르는 상태. 소저죠, 소저.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다. 이게 비협조적. 적저죠, 적저.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 연행 등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합니다. 방해. 그 다음에 폭공이죠, 폭공.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신체 이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자,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신체적 이해를 가하는 상태, 폭공. 그 다음 치공 나오죠.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사망,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상태, 치공. 그렇죠. 수능, 그 다음에 소적, 적적, 그 다음에 폭공, 치공 이렇게 5가지. 자, 즉 경찰관의 대응 수준 나오죠. 대상자의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협통, 접통, 조물, 중물, 고물입니다. 협통, 접통, 조물, 중물, 고물이. 자, 협조 통제, 협통입니다. 수능 동그라미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게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을 말한다. 그래서 가나 다라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대상자 수능 이상일 때 협통하는 겁니다. 협통. 그 다음에 접통입니다. 접통. 소극적 저항, 소극적 저항입니다.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게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자, 대상자 신체 접촉을 통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그래서 신체 일부 잡기, 밀기, 잡아 끌기 이런 것들. 경찰봉 양끝 방패를 잡고 대상자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대상자 특정 방향 밀거나 잡아당기기 이런 것들. 저물 나오죠. 저물. 자, 적극적 저항, 적저죠. 적저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 대상자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은 접통이고, 그 다음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낮은 물리력은 저물입니다. 저물. 그래서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다리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분사기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저물. 그 다음 중물 나오죠. 중물. 대상자 폭공이요. 폭공 이상의 상태의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 신체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이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물리력.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이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물리력에 접통이라는 것은 대상자의 신체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저물이라는 것은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낮다. 중물이라는 것은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이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물리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 부위를 이용한 가격, 경찰봉으로 주요 부위가 아닌 신체 부위 찌르거나 가격, 방패로 강하게 압박하거나 세게 미는 행위, 전자충격기 사용하는 거, 전자충격기 밑줄에. 그 다음에 고물 나오죠. 고물. 치명적 공격, 치공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3자 생명 신체에 굽박하고 중대 이해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은 고물이죠. 대상자의 사망,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한다. 그래서 답은 고위험 물리력의 종류, 권총 등 총기류, 경찰봉, 방패, 대상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하는 행위 그랬어요.
그래서 자, 접통이죠. 접통이라는 것은 소적 이상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인데 대상자 신체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거 보니까는 이제 경찰봉, 방패 나오죠. 이걸 가지고 상대의 신체에 안전하게 보다 특정 방향 밀거나 잡아당기는 거 이런 거. 저물이란 것은 대상자 신체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이 아니고 낮은 물리력 행사.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접통에 플러스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분사기. 그다음 중물 나오죠. 대상자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이해 발생에 가는 극히 낮은 물리력 행사. 여기에다 이제 경찰봉, 방패 나오고 전자충격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 고위험 물리력 나오죠. 그다음에 치공 상태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 권총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봅니다. 대상자. 자, 대상자의 행위. 첫 번째 소능. 그다음에 소적. 적적. 그다음 폭공. 치공. 이 5가지 대상자 행위가 있다 그랬어요. 이에 따른 우리 경찰의 물리력 행사. 여기는 협통이에요. 협통. 여기는 접촉 통제. 자, 이거는 소극적 물리력 행사. 이거는 중물, 저위험 물리력 행사. 중물. 그 다음에 고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문에서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촉적 통제 그러면은 대상자의 신체 부상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 대상자에 대한 신체적 부상의 가능성이 낮다. 가능성이 낮다. 높다. 가능성이 극히 낮다. 중물. 자, 대상자 신체에 침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침해 가능성이 있고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낮다. 그다음에 고물, 신체에 대한 중대 침해의 가능성이 이제 최후 수단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경찰봉. 그다음에 방패를 가지고 밀치기, 잡아당기기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전자충격기인가요? 분사기. 자, 경찰봉 방패에다가 플러스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고, 자, 여기에다 플러스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다 플러스 권총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수능이 때는 협통, 접통, 저물, 중물, 고물, 수능, 소적, 적적, 폭공, 치공. 그 다음에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극히 낮다. 중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 가능성이 낮다. 가능성이 있다. 경찰봉, 방패, 그 다음에 분사기, 전자충격기, 권총 하나씩 더 추가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기부여라는 게 나오죠. 동기부여 이론에는 내용이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욕구이론, 그 다음에 과정이론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찰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은 대부분 뭐다? 욕구이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내용이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계층이론 이런 것들 배워서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 그 다음에 엘더프 ERG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운 거죠. 우리가 배운 거다. 그래서 내용 이론, 욕구 이론 보면 동기를 유발하는 내용, 동그란 내용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은 그 욕구를 충족하게 한 수단으로 보고 욕구의 충족과 동기부여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4번 체크합니다. 내용 이론의 분류 나오죠. 메슬로우 욕구 계층 이론, 엘더프 ERG 이론, 맥그리거 XY 이론, 아저레스 성숙 미성숙 이론, 리커트 체제 1, 체제 2, 체제 3, 체제 4, 허즈버그 위생 동기 요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익히 눈에 이제 익혀뒀던 내용들이죠. 이것도 내용 이론. 자, 과정 이론 나오죠. 오늘 행정학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행정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어떤 과정이죠. 어떤 과정을 통하여 동기가 유발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겁니다. 즉 다양한 변수들이 서로 이제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동기를 유발하는지, 그래서 행동을 하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과정 이론은 브롬의 기대 이론, 포터 놀러의 업적 만족 이론, 조거 폴러스의 통론 목표 이론, 애킨스의 기대의 모형,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우리가 평상시 보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우리 승진 문제에는 메슬로우 욕구 계층 이론, 생한사, 전사의 구체적인 어떤 공무원 지도와 관련된 내용들, 이것들이 이제 주로 시험에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2년 전부터는 다음 중 욕구 이론에 해당되는 것, 다음 중 과정 이론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욕구 이론은 뭐가 있고 과정 이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구별을 하고, 그 중에서 욕구 이론, 여기서 이제 메슬로우 욕구 계층 이론, 생한사 존자 개념하고 이런 생한사 존자의 각각의 어떤 공무원 지도와 관련된 것도 두 문자로 암기 좀 해야겠죠? 그 두 문자 암기하는 것은 경찰 시간에 우리 이제 암기하는 거죠.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를 또 충족시켜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연신내역 이렇게 암기하죠, 여러분들. 뭐 생리적 욕구는 보양탄,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는 연신내역, 사회적 욕구 나오죠, 여러분들. 인간 고충을 해결해 준다. 그 다음에 존경받고 싶은 욕구 나오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자아실현 욕구 뭐 이런 것들. 승진한 단체, 주 5일째 근무한다. 뭐 이렇게 암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슬로우 욕구 계층 이론 5단계. 엘더프 ERG. 생리적 욕구하고 안전의 욕구를 합하여 생존의 욕구. 사회적 욕구, 종교적 욕구를 합하여 관계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성장 욕구, 그로스, 성장 욕구.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아무튼 이와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학 또 심화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과정으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번 근무 성적 평정 제도 나오죠. 경찰 공무원 승진 임명 규정, 동규정 시행 규칙이 나와 있어요. 자, 의 보면은 개념 쭉 나오고 대상, 총경 동그란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회 금평을 하죠. 근무 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도 인사관계에 반영할 수 있다. 하야 한다? 하야 한다. 그러면 총경 이하는 금평이라고, 경무가 인상은 인사평정 제도로 갑니다. 경무가 인상을 인사평정. 총경의 근무 성적 평정은 제2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제2평정 요소. 자, 63페이지 가보니까는 쌍거리 2번. 제2평정 요소, 제1평정 요소 나오죠. 총 50점인데 제1은 30점 객관적 요소. 그 다음에 제2평정 요소는 20점 주관적 요소, 실태능입니다. 실적, 태도, 능력, 실태능. 자, 총경은 제2평정 요소, 오케이, 20점짜리 주관적 요소인 실태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정이하는 제1평정 요소, 제2평정 요소, 객관적, 주관적 요소 30점, 20점, 총 50점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62페이지 평정 방법, 총 평정점 50점. 제1 요소가 객관적인데 30점, 제2 요소는 주관적인데 20점, 총경은 제2 요소 20점짜리 주관적 평정 요소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총경인 경찰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증 제2 평정 요소인 주관적 요소 총 20점짜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1차 평정자에게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2평정자, 제3평정자 각각 15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경정이야 경찰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점은 제1 평정 요소와 제2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뭐 제1평정요소의 평정점은 30점을 최고점을 한다. 뭐 이렇게 제2평정요소의 평정점 20점을 최고점을 한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63페이지 근무성적 평정 예외 나오죠. 이걸 별표합니다. 휴직, 직위해제 등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간에서 6개월 동안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평을 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교육훈련 외 동그라미 사유로 국가기관, 지자체,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2개월 동그라미 이상 파견 근무하게 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간에 의견을 고려하여 근무 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교육훈련 외의 사유입니다. 외의 사유로 국가, 지자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에 2개월 이상 파견 근무 갔어요. 파견받은 기간에 의견을 고려하여 근평을 하고 평정 대상자인 경찰 공무원이 전보 동그라미 된 경우 땀 묻어서 갔다는 거야. 그 경찰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표를 전보된 기간에 이관을 해야 되고 다만 평정 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을 전보된 후에 2개월 동안 이내에 정기 평정을 할 때에는 전출 기간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 기간에 근평을 하여 이관해야 되고 전입 기간에서는 받은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2개월이 계속 2개월에 전보된 후에 2개월 이내에 근평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전출 기간에서 전출 시까지 근평을 하여 이관해주고 그럼 전출해서 전입한 기간에서 그 받은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정기 평정 이후에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 임명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2개월 지난 후부터 근평을 평정한다. 근무 성적 평정 근평을 해요. 2개월 지난부터 근평을 한다 이겁니다. 자, 휴직, 직위해제 등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어요. 근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다른 기관에 2개월 이상 파견 근무 갔어요. 파견받은 그 기관에 의견을 고려 근평을 하고 평정 대상자인 경찰 공무원이 전보됐어요. 그리고 전보되고 나서 2개월 이내 근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출하는 기관에서 전출 시기에 근평을 하고 그 평정을 전입기간에 이관해주고 전입기간에서는 받은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을 하고 자, 정기 평정 10월 달에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되거나 10월 달에 근평이 끝났어요. 그 이후에 이제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 임명됐어요. 그럴 때는 2개월 지난 후부터 근평을 한다 그랬어요. 근무 성적 평정 제1요소 50점, 객관적 요소, 제2 평정 요소 20점, 주관적 요소, 총경은 제2요소 실태능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예요. 실태능.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특징. 평가자에 의한 평가 방법 나오죠. 1번 책 한번 보시고. 그 다음 평정 방식. 관대와 집중과 엄격과의 경향에 따른 평정의 오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 성적 평정법 강제 배분하고 제2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 성적의 평정은 제2평정 요소 실태능이죠. 평정 대상자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 비율에 맞도록 하라. 총경과 경정 이하 경찰 공무원은 제2평정 요소로 평정한다 했어요. 보니까는 수우 양가 24, 31, 24, 31%, 20, 40, 30, 10% 비율로 평정하라 이겁니다. 수우 양가. 4번 11조양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 공무원. 그러니까 수사과 동그라미에서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동그라미 계급의 경찰 공무원을 평정할 때는 위에 3의 비율 24, 31%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우리 2차 시험에 나온 거죠. 이런 거 출제하니까 우리 경찰 수험생들이 미치죠. 이런 것들은 들어가서 배우는 근평 내용인데 아니 신규 채용하는 우리 경찰 공무원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런 게 출제하죠.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생각을 해서 출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의 공개 및 이의 신청 나오죠. 금평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장은 근무 성적 평정이 완료되면은 평정 대상 경찰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 동그라미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청장은 다음 각호의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래서 1, 2, 3 쭉 나오죠. 그 다음 3번 평정 대상 경찰 공무원은 위에 2번에 1호의 근무 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요. 제2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3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제2평정자는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경찰 공무원에 대한 제2의 1호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로 해당 경찰 공무원을 설명을 하라 그랬어요. 자, 금평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청장님은 금평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정 대상 경찰 공무원은 근무 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제2 평정자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경력 평정 나오죠? 승진 임용 균형, 그 다음에 동규정 시행 규칙. 경찰 공무원의 경력 평정은 승진소의 최저 근무 연수가 지난 총경 동그라미 이하 경찰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연수에 대하여 실시하고, 경력 평정 결과는 승진 대상자 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그 다음에 경력 평정은 기본 동그라미 경력, 초과 동그라미 경력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기본 경력 나오죠? 총경, 경정, 경감, 평정 기준으로부터 최근 4년간 그랬죠. 기본 경력 4년. 초과 경력, 총경, 기본 경력 전 3년 그랬죠. 그렇지? 이걸 이번에 이제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올라왔는데 총경 있죠, 총경. 총경의 4년을 기본 경력 몇 년으로? 3년으로. 총경의 그러니까 초과 경력 있죠? 3년은 몇 년으로? 1년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야. 총경을 4년에서 몇 년으로? 3년으로. 기본 경력, 초과 경력은 총경의 경우 기본 경력자 3년을 몇 년으로? 1년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입법 예고안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것까지 우리는 알 필요 없고 승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계급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기본 경력, 초과 경력, 평정 기간 몇 년씩 하는지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총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총경. 그 다음에 65페이지 가서 5번 경력평정은 11회 실시하고 경력평정 12월 31일 기준하고, 자, 총경 경력평정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들 나오죠. 그 다음에 문서관리 나옵니다. 행정 효율과 업무 촉진에 관한 규정 나오죠. 공문서란 뭐냐? 전자문서, 문서과 서명에. 자, 그 다음에 전자이미지 서명, 전자문자 서명 등등등 이런 것들 한 번씩 개념 있게 읽어보시고요. 공문서의 종류를 발표합시다. 공문서는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 비치, 민원문서 등, 그 다음에 일반 문서 총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먼저 법규문서입니다. 법규, 헌법,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 조례규칙, 이것들을 우리 뭐라 그래? 법규명령이라 합니다. 법과 법규명령, 줄여서 법령 등에 관한 문서를 우리 뭐라 해? 법규문서. 지시문서, 훈령 등등 행정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우리는 지시문서.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지시문서. 공고문서, 공고 동그라미,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고시, 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니까 공고죠. 일반인에게 알리는 공고문서 있죠. 공고된 것은 5일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 동그라미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를 비치 문서.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비치하니까 비치 문서. 민원 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그에 대한 처리 문서. 이런 것들은 민원 문서라게. 민원인이 인허가 처분 등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그 다음에 그 처리에 관한 문서를 민원 문서. 일반 문서. 복귀 문서부터 민원 문서까지 문서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문서는 일반 문서. 그 다음에 문서의 성립 효력 발생 나오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의 서명 동그라미, 전자 이미지 서명, 전자 문자 서명, 행정 전자 서명 포함 방식으로 결재함으로 성립한다. 성립 동그라미 한다는 거예요. 결재함으로써 성립.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 동그라미. 전자문서의 경우에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의 입력 동그라미 된 것을 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효력 동그라미 발생한다. 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성립. 그 다음에 수신자에게 도달.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시스템 입력 동그라미 함으로써 효력 발생한다.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입니다. 공고문서는 공고 5일 동그라미 경과해서 효력 발생한다. 고시 공고 등 있은 날로부터 5일 동그라미 경과할 때 효력 발생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 공고하는 거니까 5일입니다. 특정인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안 됐을 때 고시 공고할 수 있어요? 공고할 수 있을 때는 14일 지나야 효력 발생하죠. 그건 행정 절차법을 규율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것과는 구별해야 된다.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그랬어요. 그래서 쌍가루 3번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별표.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문서는 한글로 작성 밑줄. 정확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가로 안에 한자, 그 밖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가로로 쓴다. 세로로 쓰는 게 아니에요.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나 전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문서는 음성 정보나 영상 정보 등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고 문서에는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점을 찍어 표시하고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시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쌍점. 이거 찍어서 구분한다 이겁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항, 7항, 1항부터 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문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정한다. 그 밑에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공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쭉 나오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서의 기한 나오죠. 문서의 기한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한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지 아니한다. 문서의 기한은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기한 문서를 하라 그랬어요.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가 필요한 문서는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서 기한한다.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서 기한하여 한다. 그 다음에 기한문에는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의자 그랬죠. 발의자. 기한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한한 사람을 우리는 발의자라 하는데 발의자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표시하라.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나오죠. 박스에 동규정 시행규칙 기한자 표시 나오죠. 기한문에는 제8조 사항에 따라 발의자, 보고자의 직위나 직급의 앞 또는 위에 발의자는 별 표시, 보고자는 요 동그라미 점 표시를 한다 이렇게 나오죠. 문서의 결재, 문서는 해당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
다만 보조기관, 보좌기관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보조기관,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라.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하여금 위임 정결 및 위임 정결을 하게 할 수 있다. 좀 전에 선생님이 권한의 위임, 그 다음에 권한의 위탁할 때 그 위임과 내부 위임, 위임 정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위임 정결은 경미한 사항의 결재권자를 그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에 넘겨주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위임 정결의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인 훈령이나 지자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3번 일이나 이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다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 동그라미 대결하고 그 내용의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라 그랬죠. 이거는 권한의 위임, 대리, 내부임, 위임 정결, 대결 뭐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경찰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자, 내부 위임이나 위임 정결 간단히 구두로 설명하자면은 자 보세요. 내부 위임, 위임 정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봅니다. 내부 위임이란 게 있고 위임 정결이란 게 있어요. 이것도 위임이란 말이 있다 보니까는 권한의 위임과 헷갈리면 안 돼요. 권한의 위임은 좀 전에 봤습니다만 주로 경찰기관의 장에, 상급행정기관의 장의 그 권한을 하급기관, 보조기관, 지자체 장 등에게 권한을 넘겨서 그래서 권한을 받은 기관을 우리는 수행기관의 권한으로 돼버리고 수행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권한이 아닌데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법률상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률상에 또는 법령상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의 위임이 있어요. 권한의 위임. 이 권한의 위임은 요거는 법령상 위임. 법령상 위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 시한 하는데요. 우리 경찰 공무원법에 보면은 우리 경찰청장님의 임용권이 경정 이하의 임용권을 청장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 국가경찰에 관한 경정 이하의 임용권 중에서 경감 이하의 임용권. 그 다음에 경정에서의 뭐 휴직, 직위해제, 전보, 복직, 파견 이런 권한을 우리 시도청장 등에게 위임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 근거하여 경감 이하, 경정의 휴직, 직위해제 등 그런 인사권을 시도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것은 요거요. 법령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위임이죠. 근데 이것들은 법령상의 위임이 아니고 사실상의 위임이에요. 사실상의 위임. 즉 우리 경찰기관 내부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서 우리 기관 내부적으로 사실상의 그 권한을 내부 위임은 주로 하급기관에게, 위임 정결은 주로 보조기관에, 물론 뭐 보좌기관에서 할 수 있으면 대체적으로 보조기관에게 사실상 위임을 하여 자, 대외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때는 하급기관이나 보조기관, 즉 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의 명의가 아닌 위임한 기관의 명의와 위임기관의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완전히 하급기관이나 보조기관이 넘어간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법령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임정결은 주로 경미한 결재에 관해서 보조기관 등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결재. 간단히 봤고요. 대결이라는 것은 대신 결재하는 겁니다. 결재권자 휴가 등으로 일시 부재 시 주로 이제 보조기관 등이 대신 결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재권자들 업무 복귀하게 되면 중요 사항일 때 사후보험 후여를 요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경찰화 그쪽 부분 가서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렇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실무 종합 부분, 우리가 이제 경찰학으로 기준을 한다면 총론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우리 기존의 경찰학 내용 중에서 조금 보다 심화된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 그리고 총론 부분에서 우리 이제 승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학 강의 심화 총론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잘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론, 강론 다 보고 기출문제 특강을 할 때 그때도 이제 승진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보겠죠.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수강하시고 공부를 하셔야만이 실무종합 내년도에 승진시험에서 고득 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런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거 갖고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경찰학 심화 강의를 꼭 들으시고 기출문제 특강도 꼭 들으시고 마무리 정리하는 것까지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승진 시험에 있어서 실무 종합 부분에는 빠져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학 총론 부분에 해당되는 실무 종합을 끝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험부터는 강론에 해당되는 또 심화된 내용, 실무 종합 관련된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날씨가 매우 쌀쌀하죠. 일교차가 심하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아무리 이제 코로나 감염 숫자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또 걸리시게 되면 일주일 동안 또 격리되죠. 어떤 분들은 차라리 걸려서 일주일간 쉬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